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통 문화 중에 하나가 유교입니다. 유교는 그런데 성리학만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조선 왕조 500여 년 동안 성리학이 주류이다 보니까 성리학적인 유교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맹자가 나름 21세기 벽두인 지금도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유의미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맹자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맹자에 대한 오해 중에서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맹자는 줄곧 유교의 핵심 경전이었다. 이 오해는요. 이러한 오해하고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요. 맹자는 늘 공자의 적통으로 인정되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자, 맹자, 공자, 맹자 이렇게 항상 붙여가지고 얘기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를 그렇다 보니까 맹자가 공자의 적통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데요. 글쎄요. 완전히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맹자 하면 어떤 학설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하는 성선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맹자 살아생전의 성선설은요. 비유컨대 섬이었습니다. 별로 지지받지 못했던 그런 학설이었다라는 거죠. 맹자하고 맹자의 후학들, 맹자 학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러한 데서는 지지받았지만 전반적으로 혹시 제자백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상을 전개했던 학자들인데요. 이러한 많은 다양한 학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당시의 이 사상계에서는 맹자의 성선설이 소수견해였습니다. 섬 같은 존재였습니다. 맹자 당시에 맹자의 성선설로 대변되는 공자 재해석은 공자의 적통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맹자가 유교의 경전, 그러니까 사서의 하나로 대접받기 시작한 것은 맹자가 죽고 난 다음에 천여 년도 훌쩍 넘은 12세기 언저리의 일입니다. 성리학이 출현했던 바로 그 직후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맹자가 공자의 적통이다. 유교의 핵심 경전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는 많이 저어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갖고 나왔던 첫 번째 맹자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이고요. 두 번째 오해를 살펴보기 전에 맹자가 저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읽혀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이후에는요, 주로 맹자가 수신, 수양 그런 차원에서 자기 개발서처럼 그렇게 읽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입신 처세의 지침을 맹자에서 읽어내려고 하는 독서 경향이 꾸준히 형성되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묶어서 교양서적으로서의 맹자다. 혹은 맹자 읽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독자층에서 맹자가 읽히는 그러한 방식이었다라고 한다면요, 전문가 그룹, 맹자를 연구하는 그룹에서는 맹자를 어떤 식으로 읽었는가? 주로 철학이나 사상 텍스트로서 맹자를 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사학의 텍스트로도 읽었습니다. 맹자는 역사학의 텍스트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요, 전국 시대의 시대 상황에 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 적잖이 수록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맹자를 통해서 전국 시대라는 그 역사 시기에 대한 학적인 연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학술서적으로서의 맹자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양서적으로서의 맹자, 학술서적으로서의 맹자 이런 식으로 맹자를 읽어온 것을 근대 이후에 맹자에 대한 주된 읽기의 양상이라고 한다면 전근대 시기, 그러니까 근대 이전 시기 혹은 전통 시기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 시기에서는 경전으로서의 맹자입니다. 성리학의 주요한 경전인 사서 중에 하나가 맹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개발한 고안한 표현이 아니라 저 옛날 최소한 10세기 언저리서부터는 맹자를 경전으로서 그렇게 읽어온 겁니다. 이걸 제 식대로 다시 표현을 한다면 문명 기획서로서 읽어왔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전과 문명 기획서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경전이라는 것은요, 나 자신서부터 가정서부터 지역사회서부터 어떤 조직체서부터 국가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들을 다스리고자 한다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나름 풍요롭게 담고 있는 것을 일컬어 경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나 자신을 다스리는 것서부터 세계를 다스리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개괄을 한다라면 문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전이라는 건 뭐냐? 문명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그러한 어떠한 내용들이 풍요롭게 담겨 있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맹자는 문명의 텍스트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오해의 답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제가 서두서부터 말씀드렸던 맹자는 맹자의 사상, 세계관, 가치관 등등이 담겨 있는 철학서다, 사상서다 라고 딱 규정하는 겁니다. 이게 틀린 규정은 아닙니다. 틀리지는 않았지만 철학서이기만 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사상서이기만 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왜? 거기에는 맹자가 사고했던, 맹자가 기획했던 자기 당대의 문명 기획이 담겨 있는 그러한 문명의 텍스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명의 텍스트 하니까 그게 과연 뭔가 익숙은 하지만 대충 무슨 소리겠구나라는 것을 알아들으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그게 뭐지라고 따져본다라면 모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문명의 텍스트란 문명을 빚어내고 유지, 갱신하는 원천이자 동력이 되는 텍스트다. 문명의 화두를 풍요롭게 내장하고 있는 텍스트다. 자, 문명의 화두라는 게 뭘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동의할 수밖에 없는 명제인데요. 인간이 그렇게 사회를 이루고 사는 한 저 옛날이나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처럼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는 과학기술의 첨단을 걷고 있는 이러한 문명사회나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사는 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화두들이 있다라는 거죠. 주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복수,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문명의 화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얼마나 많은 복수가 우리와 일상을 같이 보내고 있는지. 텔레비전 속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뿐만 아니라 사실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는 합리적 이성이 중심이 되고 근간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계속 복수니 응징이니 이런 말들 나오지 않습니까? 암만 과학기술의 첨단을 걷고 있는 우리 사회이지만 이렇게 사회를 이루고 사는 한에는 복수라고 하는 이 화두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수 어떻습니까? 복수 잘 다루면요 시청률이 진짜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호소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것들을 일컬어 문명의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정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 다음에 인간이 살기만 합니까? 누구나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삶, 좋은 죽음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도 다 문명의 화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화두들에 대한 통찰이, 사유가 풍요롭게 내장되어 있는 텍스트를 일컬어 문명의 텍스트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맹자는 이러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두 개의 개념 규정, 그러니까 문명을 빚어내고 유지, 갱신하는 원천이다 동력이 되는 텍스트, 문명의 화두를 풍요롭게 내장하고 있는 텍스트, 이 모두에 해당이 되는 텍스트입니다. 자, 그러면 맹자가 문명의 텍스트인 이유는 뭔가?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명을 빚어내고 갱신, 유지시켜 나가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동력, 원천, 또 문명의 화두가 풍요롭게 내장되어 있는 텍스트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맹자는 분명히 문명의 텍스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맹자 자신하고 맹자라는 텍스트를 연결시켜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맹자에는요 맹자 자신이 기획한 중국 문명의 미래 기획과 또 문명의 화두가 담겨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달리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맹자라는 책 속에 담겨져 있는 맹자 기획을 한 문장으로 압축을 한다라면 어떻게 압축할 수 있을까? 공자의 이름으로 중원천하를 대통일하라. 크게 통일해라. 라는 의미에서 대자를 붙여가지고 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맹자는 그러면 왜
이런 식의 문명 기획을 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을 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의문에 답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맹자 당시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맹자가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이 무엇인가? 이 차원에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량 살육이 일상화되어 있던 사회였다. 맹자는 싸우는 나라들의 시대에 추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서 태어난 사상가이자 정치가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시대는 진짜 나라들이요, 중국 전체의 패권을 놓고, 그러니까 중국 전체에 자신이 가장 강한 나라의 군주가 되기 위해 가지고 좀 속되게 표현을 하자면요, 밥 먹듯이 싸웠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싸우는 것이 꼭 대량 살육을 수반했던 것은 아닙니다. 맹자가 이제 사승을 했다라고 하는 공자의 시대, 공자의 시대는 전국 시대보다 앞선 시대인 춘추 시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춘추 시대에는 사실 전국 시대보다 전투의 횟수는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춘추 시대는 싸우는 나라의 시대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춘추 시대에는 대량 살육이 일상화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국 시대에는 일상화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맹자가 이런 식으로 절규를 합니다. 땅을 차지하고자 전쟁을 하고는 사람을 죽여 온 들판에 가득 차게 하고, 성을 차지하고자 전쟁을 하고는 사람을 죽여 온 성에 가득 차게 한다. 이는 땅에게 사람 고기를 바친 셈이니 그 죄는 죽음으로도 용서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자 전쟁을 일으킨다, 전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명분은 뭐냐면, 이 전쟁을 해야만 야 백성들 니네 풍족하게 잘 살 수 있어,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전쟁의 양상을 보면 그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설득을 했던 그 대상, 이 백성이 오히려 대량으로 살육이 되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맹자는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거는 백성을 위해서 전쟁을 한다고 해놓고는 실질적으로는 땅의 신에게, 땅의 귀신들에게 백성의 고기를 먹인 거라는 거죠.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게 바로 맹자 시대의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맹자는 그렇다고 반전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안 된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맹자도 인정을 했습니다, 전쟁의 불가피성을. 그런데 인정할 수 있는 전쟁, 그건 뭐냐? 의로운 전쟁, 줄여서 의전이라고 하는데요. 의로운 전쟁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폭군이 폭정을 너무 심하게 한다, 간언을 해도 듣지 않는다, 그럼 마지막 남은 수단은 물리력밖에 없다. 그래서 하늘의 이름으로 폭군을 내쫓는 그러한 전쟁을 일으킨다, 그거는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맹자는 본 것이죠. 그런데 맹자는 전국시대 때 있었던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춘추시대 이래로 의로운 전쟁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량 살육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통의 도덕적인 토대라고 할까요? 시대의 도덕적인 역량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무너진 그런 시대를 맹자는 살았던 겁니다. 두 번째 차원에서는요, 자신의 시대가 그쪽 이대로만 가면 오랑캐화 된다라고 맹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불안감에 굉장히 몸소리를 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성왕이 나타나지 않자. 성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요임금, 순임금 이런 그 전설적인 인물 들어보셨죠? 정치를 굉장히 잘했고 태평성대를 일구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성군들입니다. 그런 성군들이 춘추 시대를 거치고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몇백 년이 지났는데 싸움만 줄창 일어날 따름이지 성왕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후들이 방자해졌고, 보통 저 시대의 이제 최고 통치자, 최고 군왕을 천자라고 했는데요. 천자를 예컨대 넘버 원이라고 한다라면 제후는 넘버 투들인 겁니다. 천자가 저 당시 옛날에는요, 생산력이 부족해서 자신이 다스리는 천하를 중앙 집권적으로 혼자 다스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지역을 툭툭 떼가지고 자기하고 특수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한테 그 지역의 통치를 위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천자로부터 일정 지역의 통치를 받은 사람을 일컬어 제후라고 했는데요. 제후는 그 지역의 군주인 거죠. 이 천자급에서 괜찮은 성군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넘버 투들인 제후들이
방자해졌다라는 겁니다. 처사들이 아무 의론이나 함부로 제기하다 보니, 처사는 뭐냐면요, 지식인, 식자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서가 허물어지다 보니까 지식인들이, 식자층들이 아무 얘기나 막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주나 묵자의 언설이 천하에 가득하게 되었다. 양주나 묵자는요, 맹자 쪽에서 봤을 때 가장 공자로 대변되는 성인의 말씀을 훼손하는 그러한 이 사상가들이고요. 이 사람들의 말을 쫓다 보면 인간이 인간답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금수와 똑같이 된다라고 맹자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의의 도를 막으면 짐승을 몰고 와 사람을 잡아먹게 하고, 나아가 사람이 사람을 서로 잡아먹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고 동물처럼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맹자 보기에 공자와 같은 성현의 말씀이 맹자 당시에 이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이 무시되고 일상적으로 무시되고, 뭐가 그 당시에 유행을 하냐? 양주나 묵자 같은 사람들, 인간을 짐승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큰 그런 학설이 온 중원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맹자가 그러한 문명 기획을 한 것은 맹자가 사는 시대가 두 가지 차원에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백성이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유교에서는요, 안민이라고 합니다. 편안한 안자에다가 백성 민자를 써서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민본주의적 사상입니다. 이걸 요새 우리식으로 바꾸어 표현을 한다면요,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쟁이라는 거대 폭력 안에서, 또 일상화된 폭력 안에서 안정적인 삶의 토대가 완전히 허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문화 차원인 겁니다. 인문 차원인 겁니다. 중국 문명이 계속 상승해야 되는데, 제고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서 인간이 더 인간다워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이 짐승 쪽으로 자꾸 전락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위기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성현의 말씀으로, 공자의 이름으로, 이건 뭡니까? 공자로 대변되는 인문 전통 위에서 중원을 대통일한다. 대통일한다는 건 뭡니까? 더 이상 나뉘어져서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백성들의 지속 가능한 삶의 토대를 만들어주겠다. 이게 이제 맹자가 기획을 했던 문명 기획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